네, 아침마다 함께하는 드립커피, 운주커피와 함께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뉴스 3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경제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침부터 이렇게 목이 메이네요. 아침에요? 예, 그 정프로님의 옆자리가 좀 외로워 보여서 아, 그렇습니까? 저 자리를 좀 달라고 욕심을 내볼까. 하지만 감히 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이 자리는 우리 권 팀장님의 자리가 될 겁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아침부터 좀 자리 욕심을 내봤습니다. 네. 예, 뉴욕 증시는 약간 좀 하락했습니다. 좀 이렇게 그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25% 하락했고요. S&P 500은 0.12%, 나스닥은 0.41%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사상 최고치 경신한 것에 대한 부담이 좀 대체로 좀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애플이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좀 시장 전반에 좀 부담을 줬습니다. 네. 애플이 2% 이상 하락했는데 유럽 집행위원회로부터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은 좀 자세하게 좀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2조 7천억. 예, 예. 이야. 과징금 한번 나오면 세게 나오죠. 여기도 규모가 뭐,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때려줘야 플랫폼이 이렇게 딱 맞으면은 으아 하는 소리라도 좀 내는 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파월 의장이 6일에 하원에서 7일에는 상원에 출석해서 통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예정인데요. 사실 뭐 파월 의장 나와서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고금리 장기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그 멘트에 대한 부담을 조금 갖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투자은행들은 지금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S&P 500 지수의 올해 말 전망치를 5,000에서 5,400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도 4,800에서 5,300으로 상향을 했고 골드만삭스, 뭐 UBS 등도 연말 전망치를 5,000에서 5,200으로 대체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정프로님 이렇게 전문가들이 네.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상향하는 그 목소리들이 예. 한 곳을 향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 아, 상향도 있고 하향도 있고 막 저 유지도 있고 뭐 이런 경우는 차라리 괜찮은데 예. 상향으로 주요 투자은행들이 다 화살표를 돌리고 있다. 그때 가장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어제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의심의 벽이죠. 네. 이거 타고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애플 2조 7천억 과징금 맞은 얘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 결국 이제 음악 스트리밍 앱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라는 것 때문에 2조 7천억 원의 벌금을 부과를 한 건데요. EU 집행위원회가 부과했던 벌금 중에는 역대 중에는 세 번째 수준입니다. 이게 왜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됐냐면 스포티파이, 네. 전 세계 1위 음악 스트리밍 네네네. 사업체는 스포티파이잖아요. 스포티파이가 2019년에 애플에서 인앱 결제를 시키잖아요. 네. 그럼 수수료를 30%를 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네 그 서비스 요금의 30%가 올라간다는 거죠. 아,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 애플 뮤직에 밀리게 된다는 거예요. 불공정 경쟁이다. 예. 야, 니네는 애플 뮤직에서 버는 게 있고 나는 애플 뮤직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는 30% 수수료를 띄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행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뭐를 했었냐면은 스포티파이에서 네. 그 인앱 결제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우회해서 결제를 하시면은 인앱 결제 수수료 30% 안 내도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싸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좀 알렸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사실 이게 그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애플을 그냥 계속 쓴다. 그러면은 이거 가입할 때 요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 요금이 원래 그 요금인 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음. 근데 얘를 또 똑같이 유튜브를 보더라도 이거를 내가 PC에서 가입을 한 다음에 애플을 쓰게 되면은 네. 그러면은 요금이 낮아요. 실제로 그래요? 예, 실제로 그렇죠. 예를 들어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걸 저 PC에서 결제할 때랑 애플 앱으로 결제하는 때랑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저기 뭐더라? 그러니까 앱하고 다릅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를 따로 가입하게 PC에서 결제하는 거하고 네. 이거를 인앱 결제로 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요? 예. 수수료를 내잖아요, 30%를. 내죠. 예. 그러니까 그거만큼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티파이가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따르게 하게 되면은 좀 더 싸게 할 수 있다.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앱스토어 수수료를 회피하려는 수단으로 보고서 3자 결제 방식을 금지를 했던 겁니다. 애플에서. 예, 예. 아, 그랬더니 이제 이거는 안 된다. 예, 예. 그래가지고 집행위원회가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통해 경쟁사들의 서비스 홍보를 제한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애플 뮤직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 음악 스트리밍 개발자가 아이폰, 아이패드 운영체제인 iOS 이용자에게 앱스토어를 이용하지 않고 더 저렴한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제한하는 등 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OS를 통하지 않고 여기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더 저렴하게 구독 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을 제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있었고 지난 10년 동안 EU 독점 금지 규정을 어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멜론 제가 듣는다고 치고 멜론이 뭐 예를 들어 10,000원인데 애플로 하면 폰으로 하면 뭐 13,000원 이렇게 이제 결제한다 쳐요. 그렇죠. 근데 애플만 그런 게 아니라 구글도 그렇습니다. 매월 그렇게 결제해요? 예. 매월 결제할 때마다. 처음 한 번도 아니고. 예, 예. 와, 이거 약간 좀, 인앱 결제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좀 열받네. 열 받죠. 네. 그러니까 열 받는다니까요 이게. 아니, 처음에는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쳐요. 첫 번 결제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여기 뭐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얘네가. 그러니까 결제에 대한 수수료를 띄잖아요. 그러니까 앱스토어를 이제 공짜로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그러니까 구글이 그냥 앱마켓을 공짜로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앱마켓 자체는 공짜입니다. 네. 앱마켓에 올리는 거 공짜예요. 근데 결제할 결제가 때. 이루어지면 30% 뛰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금지법까지 만들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만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고요. 우리 그래서 참 무슨 앱스토어 만들었었죠? 우리 원스토어 있잖아요. 원스토어. 저희가 참 광고도 한번 했었었는데. 예. 광고주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네네네. 프로님, 우리 살아야죠. 그럼 저 뭐 카카오톡에 무슨 이렇게 이모티콘 뭐 3,000원짜리 살 때 뭐 이럴 때도 그럼 다 30% 더 받는 거죠? 애플은 띱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애플은 띱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있냐면 네. 우리가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유튜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내야 되잖아요. 네? 괜찮죠, 형 프로님? 유튜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요? 예. 조금 작게 내주세요. 좀 작게 내주세요. 속삭이듯. 우리는 한국의 네. 1위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 멜론 아니에요? 유튜브 뮤직입니다. 유튜브 뮤직. 근데 유튜브 뮤직이 지금 월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음원 시장 1위가 됐는데 네.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은 그 유튜브 뮤직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11,990원이에요. 근데 14,9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게 되면은 네.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줍니다. 그래요? 예, 좋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 프리미엄은 원래 14,900원인데 네. 이거 가입하면 유튜브 뮤직 거의 12,000원짜리 유튜브 뮤직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되게 좋죠. 유튜브 프리미엄 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되게 좋잖아요. 네.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뭐냐 그러면 이제 광고 안 듣고 그렇죠. 이게 백그라운드로 네. 그냥 끄고도 들을 수 있고 뭐 그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15,000원, 14,900원이긴 합니다만 15,000원짜리 유튜브 프리미엄을 가입하니까 12,000원짜리 유튜브 뮤직을 주네. 그럼 유튜브 뮤직 빼고 3,000원에 광고 제거랑 그거 해주면 안 되겠니? 그건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구글이 싫어할 텐데. 구글이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 됩니다. 딴 데인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유튜브 뮤직을 빼고 광고 제거 등 기본 기능만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유튜브 프리미엄인데 라이트 요금제예요? 예. 유튜브 뮤직이 없는 거. 근데 유튜브 뮤직을 안 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뮤직을 안 쓰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무료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뮤직을 팔기 위해서 유튜브 프리미엄에다가 엎어 씌운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쿠팡 와우에 가입하면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쿠팡 와우를 이용했더니 공짜로 쿠팡 플레이를 이용하게 해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쿠팡 플레이 안 보는데 왜 쿠팡 와우에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그거 빼고 쿠팡 와우 가격 깎아주세요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를 네. 끼워 팔기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안 사도 되는 걸 억지로 사게 했다라는 네네네. 식으로. 네. 그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근데 이건 이제 쿠팡 플레이는 따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쿠팡 플레이 서비스를 따로 가입하는 이런 과정이 없잖아. 그런 건 그렇죠. 예, 예, 좀 다르지. 예, 좀 다르긴 합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얘기. 그래갖고 지금 그 예. 티빙이나 이런 데서는 좀 불만이 있죠. 아, 이거 불공정 경쟁이다. 그러니까 1위는 지금 넷플릭스인데 예. 2위가 원래 티빙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진짜 쿠팡 플레이가 2위로 올라섰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같은 취급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코리아의 유튜브 뮤직 끼워 팔기가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꽤 오래 한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소식이 없습니다. 음. 그리고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여튼 반독점법 위반으로 EU가 애플에 2조 7천억 원의 어마어마한 과징금 폭탄을 때렸다. 예. 네. 근데 여기서 되게 신기했던 거는 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는 밝히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아, 이걸 통해서 소비자가 무슨 피해를 입었냐 요걸 조사할 때는 예, 예. 아, 그건 밝히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면서 2조 7천억 과징금을 때렸고 네. 그러니까 애플은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나를 때린 거야 그러면서 소송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요건 뭐 최종 결과는 좀 더 있어야 나올 수도 있겠군요. 이제 소송하게 되면 또 이제 한참 걸리겠죠.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니케이 지수 4만 선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사상 최초. 예, 사상 최초. 네. 니케이라는 지수 이름이 붙은 이후에 최초라고 합니다. 아유. 그래갖고 여기서도 이제 포모 얘기들 좀 나오고 있고, 아, 일본도. 예, 예. 예. 일본 개미들도 다 달라붙어 있고, 하하. 이런 얘기들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도쿄 증시는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 도쿄 증시를 예, 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어딜까라고 상사 아니에요, 상사? 반도체입니다, 일단. 반도체. 예, 예. 대표적으로 반도체고 상사도 맞아요. 상사도 좀 그러니까 여기 그 매그니센트 피센트 세븐이라고 지금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 AI 관련한 종목들이 미국 증시를 주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처럼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세븐 7인의 사무라이가 좀 이끌고 있다라고 해서 골드만삭스가 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7인의 사무라이는 일본에서 유명한 역사적인 그런 얘기인데 네. 그거에서 따와서 7인의 사무라이라 그래가지고 반도체 장비 기업인 스크린홀딩스, 어드반테스트, 디스코, 도쿄일렉트론 그리고 도요타, 스바루 그리고 종합상사인 미쓰비시 상사 7곳을 주도주로 꼽았습니다. 아, 스바루도 잘 나가요? 뭐 그런가 봐요. 스바루. 예. 근데 거기서 지금 이번에 어제 좀 크게 움직였던 종목은 그 니케이 지수가 0.5% 올랐거든요. 그런데 도쿄일렉트린, 어드반테스트, 시네츠 화학공업, 소프트뱅크 요 네 주식이 지수를 0.5%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똔똔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래갖고 보면은 그 시네스 화학공업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낯서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그 반도체에서 유명한 그 웨이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 전 세계 웨이퍼의 30% 공급하고 있는 1위 업체예요. 30%요? 예, 거의 압도적인 1위 업체입니다. 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 좀 문제가 생긴다. 음. 그럼 뭐 TSMC고 삼성전자고 뭐 반도체 못 만듭니다. 아, 그 반도체의 가장 기본적인 웨이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네, 웨이퍼. 네, 그리고 웨이퍼.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네. ARM을 가지고 있죠. ARM. ARM 아키텍처는 모바일 AP 시장의 점유율이 9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드반테스트하고 도쿄일렉트론 같은 경우는 장비 회사인데 네. 어드반테스트는 후공정 쪽 장비 검사 장비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 그리고 AI를 지탱하는 하드웨어인 AI 반도체 네. 그리고 AI 반도체를 만드는 어떤 장비 뭐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공급망들이 지금 니케이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좀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그러니까 일단 좋은 점으로 보자면 이건 뭐 그럴만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를 보면은 상장사의 2023년 순이익이 3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네. 엔저니까 수출하기가 되게 좋잖아요. 네. 그리고 받아오는 건 달러로 받아오니까 굉장히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워낙 좋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럴만하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네. 최근에 오름세가 대형주만의 잔치다. 프라임 시장 상장사 1120곳의 주가가 하락했다. 전체 상장사의 3분의 2가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 상위 상분의 1만 올라가지고 사상 최고치가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아. 이거는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이라기보다는 상위 주도주를 향한
좀 수급의 쏠림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일본도 약간 좀 그렇게 가는군요. 예, 예. 다른 주들은 제자리거나 혹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큰 친구들 큰 친구들 일곱이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뭐 큰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만 쭉쭉 더 가는 상황. 예, 예. 우리는 없나? 우리도 그런 경향성이 있죠. 불닭볶음 세븐 뭐 이런 거. 네, 총각김치 세븐 뭐 이런 거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아까 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뭐 하나 만들었던데요, 말을. 아, 그래요? 김치 세븐은 아니겠죠, 설마. 김치 세븐 그런 건 아니고 우리나라 약자로 만드는 거 좋아하니까. 어, 반금차. 이게 매개형에서는 반금차라고 했네요. 반도체, 반금차. 금융, 자동차. 예. 이게 외국인 매수세 있는 거 있었고 그 금융 자동차 지주회사 뭐 이런 거 예전에 밸류업 할 때 아, 골드 그거. 네. 예. 그런 골드딕. 그런 네. 얘기가 좀 있었죠. 금융 자동차 지주 뭐 그때 그런 것도 좀. 밸류업 얘기 나와서 저평가 회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요. 네. 사실 중국 회사들 그러니까 중국도 지수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이요? 지난달에 9.35% 올랐어요. 지수 그래요? 기준으로. 네. CSI 300 지수. 월별 기준으로 상승 마감한 게 네. 7개월 만입니다. 월별 기준으로. 예, 월초 대비해서 월 말이 네. 상승으로 마감한 게 7개월 만인데 그래도 지수가 거의 10% 올랐으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지수 10%면 엄청 올랐죠. 엄청 오른 거죠. 네. 그래가지고 여기도 이제 한국 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좀 가서 좀 주식을 사고 계신 것 같아요. 다시. 그럼 어떤 주식을 많이 샀는지를 보니까 이전에 중국 주식 살 때 2차 전지 주식들 많이 사셨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 많이 물렸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매수를 제일 많이 한 데를 보니까 웨이얼 반도체라는 회사를 순매수 1위였습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 투자자들이 산 거 기준으로. 네. 그럼 웨이얼 반도체가 뭐 하는 회사냐? 여기가 이미지 센서 하는 데입니다. 이미지 카메라. 센서. 네, 핸드폰 카메라. 네. 그러니까 1위가 소니고 2위가 삼성전자인데 네. 굳이 왜 웨이얼 반도체를 한국 투자들이 많이 사셨을까라고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국산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소니가 1위고 삼성전자가 2위라 전 세계 시장은 삼성이랑 소니가 다 씹어먹고 있는데 네. 그럼 중국에서도 이걸 계속 쓸 것인가라고 봤을 때 왠지 안 쓸 것 같다는 거죠. 근데 웨이얼 반도체의 CI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가 화웨이 핸드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보고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김치 세븐이 있긴 있는 모양이네요. 김치 그래요? 세븐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아, 현대차, KB금융,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 이렇게가 이제 아마 우리 증시에서 또 누군가 만들어낸 7개 종목인 모양입니다. 뭐 저런 거 아닙니까? 풀무원, 청정원 뭐 이런 거. 아, 김치 재료, 김치 만드는 회사. 대상 뭐 이래갖고. 그 종갓집은 상장사 아니죠? 아 그러게 종갓집 김치가 맛있는데요. 종갓집 김치도 괜찮은데. 네. 자, 최고는 그러나 엄마가 해준 김치 아니겠습니까? 아 저희 어머니에게 그런 부담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저를 또 불효 프레임으로 또 묶어버리시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일본 증시 사상 최초로 4만을 넘겼다. 니케이 예. 지수가. 근데 여기서 니케이 지수 사상 지금 전반적으로 그 AI 반도체 회사들 중에 달리는 회사들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은 네. 그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의 GPU를 지금 없죠. 능가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뭐 진짜 뭐 예전에 뭐 박병창 인사님도 종종 얘기하셨는데 슈퍼마이크로 같은 회사들 막 900% 1000% 올랐다는 그런 회사도 있잖아요. 거기가 H100 그 엔비디아 H100의 맞춤형 냉각기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옛날 기사 보면 그런 얘기들 나와요. H100의 뭐 슈퍼마이크로의 냉각기 같은 뭐 슈퍼마이크로에서 이거 개발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이렇게 가는 거라 네. 이 파트너십을 맺은 회사들이 주로 가요. 그러니까 시네스 같은 경우도 뭐 워낙 유명한 웨이퍼 회사였는데 뭐 그동안은 좀 주목받지 뭐 원래도 주목을 받긴 했었는데 네네. 이렇게 확 올라갈 때 자기 시장을 공고하게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으로 엄청 날아가다가 갑자기 마이크론에서 그쪽 는다 그러니까 좀 주춤하는 경향을 좀 보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확실히 이제 좀 기술력 있고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확실히 대세장에서도 주목을 받는구나 싶은 느낌이 네. 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종갓집은 대상거래입니다.
아, 대상. 대상이 종갓집이에요. 김치 브랜드가. 네, 음. 여러분. 대상은 상장사죠. 대상은 상장사겠죠. 대상이 그 임세령 씨가 아, 이게 대상 한동훈 아닙니까? 테마주로 한번 달렸던 거기 네, 대상홀딩스. 네, 대상이 그럼 종갓집 언급하신 거는 테마주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제가요? 상장사인지도 몰랐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도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와, 이게 끝나지 않는 한국형 이지스함 프로젝트 7조 원짜리 판입니다. 그거 결론 난 거 아니었어요? 결론 났죠. 다시 해주는 걸로. 예, 그 현대중공업을 네, 이렇게 껴주는 걸로. 입찰 껴주는 걸로 네.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그 조금 짧게 그래도 브리핑을 좀 해드리는 게 좋겠죠. 정보는 예, 다 예. 아시겠지만 네. 이게 저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 7조 원대의 한국형 이지스함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네. 2012년에 처음으로 그 그러니까 대우조선이 개념 설계를 맡았었고 그 개념 설계를 맡아가지고 만든 그 설계도가 있는데 네. 그 설계도를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이 군사기밀 유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적발된 직원들이 네. 지난해 11월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러면 이제 상세 설계하고 건조하는 입찰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인데 네. 그러면 그때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그 직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현대중공업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이 논란이 됐었죠. 네. 근데 방위사업청이 네. 그러니까 군사 사업의 입찰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입찰을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예, 예. 네. 끼게 해준다. 예, 끼게 해준다. 예. 군사 기밀을 직원들이 유출하긴 했지만 그 입찰에는 참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예. 라고 방위사업청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근데 그때 방위사업청이 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했냐면 이유가 뭐냐? 예, 이유가 그 청렴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입찰을 할 때 저는 뭐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뭐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약을 맺어요. 네. 근데 그 서약을 위반을 하면 네. 입찰 제한이 돼요. 음. 근데 여기서 서약을 위반했잖아요. 음흠. 근데 서약을 위반한 대상이 직원 9명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직원 9명의 입찰이 제한되지 임원이나 대표가 지시하진 않았잖냐. 에이,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이 났어요. 아니 근데 그 전에도 한번 그 비슷한 뉴스도 한번 전해드렸을 때 네. 그때도 아니 그럼 직원들이 했다고 해서 그거 문제 없다고 보면 말이 되나 그게? 그쵸.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론을 냈잖아요, 예, 방사청이. 냈죠.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러니까 직원 9명이 군사기밀을 유출을 해서 회사 서버에 보관을 하고 예. 회사 서버에서도 군사기밀 유출된 자료는 따로 보관을 하는 그런 서버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거를 그 직원 9명의 개인의 일탈행위로 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 네. 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방위사업청에서는 그건 직원 9명이 개별적으로 한 거니까 임원이나 대표가 지시한 건 아니지 않냐 그래가지고 입찰을 하게 해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하나오션이 이번에 뭘 걸었냐면 예. 임원을 고발한 거예요. 너는 책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임원이 거기에 관여가 돼 있는지에 대해서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수사를 해서 네. 임원이 여기에 개입이 돼 있다라고 나오면 그럼 방사청의 입장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경찰에 고발장을 낼 때 임원이나 대표가 관여돼 있는지에 대해서 고발장을 낸 겁니다. 아니 직원들이 뭐 어떻게 알아서 자기들이 그 자체 판단으로 회사 모르게 뭐 자기들한테 무슨 이익 생긴다고 그걸 했겠어요. 근데 이게 판이 워낙 크잖아요. 7조 대니까. 7조짜리니까. 네. 근데 사실 하나오션이 이렇게 끝까지 현대중공업을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달라붙는 거는 네. 현대중공업이 빠지면 하나오션이 단독으로 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뭐 그럼 그러겠죠. 그 전에 2020년에 대우조선 시절에 기본 설계를 했던 거를 현대중공업한테 뺏겼어요. 네. 근데 그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때에 대한 서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때는 대우조선을 이제 현대중공업이 살라 그러는 입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중공업에서는 그거 대우조선 맡겨봐야 어차피 우리 자회사 될 건데 굳이 그거를 뭐 대우조선에 뭘 맡깁니까? 네. 그리고 대우조선한테도 네 조용히 있어. 어차피 니네 우리가 살 거니까 조용히 있어. 요런 분위기가 2020년의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간다. 라는 얘기들을 좀 취재하면서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훔쳤다는 그 기술이나 뭐 설계도 이런 것들이
뭐 웬만큼 다 알려진 거고 중요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차라리 감점을 뭐 요 정도 하겠다. 이러면 뭐 그래 그건 뭐 논리적으로 맞을 수 있는데 직원들이 했으니까 회사는 책임이 없어서 이 회사 입찰하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 혐의로 벌점은 일단 맞았고요. 네. 그러니까 입찰 제한까지 하는 건 좀 과하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명분이 좀 약하죠. 직원들이 했으니까 회사는 상관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것도 벌점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 정도면 이 벌점이면 충분한 것 같아.라고 판단 내리면 그것까지 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어떤 회사가 그런 저 군 기밀 같은 걸 누출하더라도 그 정도 입찰에서의 뭐 마이너스 벌점 같이 똑같이 평등하게 주는 거라면 뭐 그거야 그래 뭐 그게 룰이고 그들의 원칙이라면 인정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했어. 근데 그걸 직원들이 했다고 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네, 근데 벌점은 일단 맞았고요. 네. 벌점 맞은 건 맞은 거고 입찰 제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명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유가 좀 납득이 좀 안 가긴 하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뭐 좀 뭐 댓글에 뭐 초전도체 이거 뭐 학회에서 발표한 거 이거 뭐 좀 얘기해달라는 분들 좀 계신데 그런 뉴스는 있습니다. LK99라고 왜 한참 그 초전도체 그 이슈가 됐었던 그거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한 국내 연구자들이 관련 연구 결과를 해외 학회에서 공개는 했는데 이게 학회에서 공개했다는 것이 공인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모든 학자들도 같이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도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예, 준비한 얘기 다 했습니다. 네, 권순우 취재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